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화면하고 각자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애국가 제창을 하시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을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기자 회장께서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프랑크푸르트 금창록 총영사님, 그리고 오늘 특강을 맡아주신 유중화 지역회의 박종범 부의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북유럽 협의회 전 자문위원을 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다시 원래의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통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민족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단된 첫 시기부터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고, 또 그 소망은 오늘도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통일 민족으로 나아갈 것이고, 당연히 우리의 민족으로 또 하나의 조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단의 막을 내리고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반도의 흙에서 태어난 한 혈통을 이어받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은 누구의 힘을 빌려서도 안 되고 또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70년 전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6.25 전쟁 이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경제 강대국으로 발전했고, 또 IT 분야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자문위원 여러분, 우리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님들께서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민주화 결실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70년 분단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평화통일의 일꾼으로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되어 갈라져 있는 아름다운 금수강산에서 철조망이 사라지고 온 결의와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에서 금창록 총영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통의원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또 박종범 부의장님도 오래간만에 뵙고 정말 화상으로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일단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기자 부비로 회장님께서도 오늘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북유럽 협의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관장으로서 정말 치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로부터 70년 전 6월 25일 새벽에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됐고 3년 동안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1953년에 휴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근데 잘 아시겠지만 휴전협정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법률적으로는 남북한이 여전히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화해와 협력을 위해서 또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세계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오늘 6.25
70주년을 기념해서 세계 22개국 정상들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독일의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께서도 우리 대통령께 메시지를 보냈는데 제가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독일과 한국은 가슴 아픈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에게 있어 분단은 과거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독일은 올해 통일 30주년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게는 분단은 아직 끝있은 현실입니다. 6.25 전쟁 발발 70주년이 지난 지금 저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 자유 안정을 추구함에서 큰 성과를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독일은 굳건히 한국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북한은 2018년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에 의해서 개설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일방적으로 폭발했고 또 이후에 여러 담화를 통해서 남북 간 신뢰를 훼손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성명서정을 통해서 북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파견은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고 또 이래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책임이 전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이 계속 상황을 이렇게 악화시키는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우리는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이렇게 경고를 또 한 바도 있습니다. 북한은 또한 우리 측의 상황 타결을 위해서 대북 특사 파견을 비공개를 제의했던 것을 또 일방적으로 공개했는데 이는 전례 없는 비상식적인 행위이며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의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한 처사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민주평통위원 여러분, 올해는 다 아시겠지만 또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되는 일입니다. 독일은 물론 또 유럽 각국에서 사는 우리 동포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올해 독일 통일 30주년을 기념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또 궁극적으로는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또 이렇게 성원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이런 북한의 그 사리 분별을 못하는 그런 언행에 대해서 당혹해하고 또 이렇게 안타까워했을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이 되려면 아직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서독의 브란트 총리와 에곤바 장관이 동방 정책을 처음으로 입안한 이후에 27년이 지난 다음에야 독일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또 우리나라와 같이 그 동족 상전에 그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고 동서독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야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로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 국내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 또 해외 동포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에 있어서 우리 평통위원들이 선봉에 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 그 박종범 부의장님이 특강을 하십니다. 박 부의장님은 평통위원 또 부의장 역할도 오래 하셨고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평통 자체 조직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박 부의장님의 특강이 기대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코로나 시기를 맞이해서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건강하게 잘 계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제1부 평화통일 강연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박종범 유중하 지역회의 부의장님을 모시고 진행합니다. 강연회가 마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예정입니다. 강연회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협의회 간사 저에게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취합해서 부의장님께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간단하게 오늘 강연을 맡아주신 박종범 부의장님의 프로필을 강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종범 부의장님은 조선대학교 학사, 연세대학원 수료, 조선대학교 명예학부장, 현 영상그룹 회장, 오스트리아 한인회장, 유럽총연합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세계한인회장대회 공동의장,
세계 한상 대회자, 오스트리아 정부 금장 훈장 수훈, 대한민국 정부 국민 훈장 모란상 수훈, 함스부르크 황실 평화 증진협회 협의회 평화의 불꽃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박종범 부의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범 부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박종범입니다. 제 말씀 들리죠? 네, 아무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들릴 걸로 보고요. 먼저 이렇게 그 귀한 자리에 함께 하셔서 축사를 해주신 금창록 주 프랑크푸르트 정영사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6.25 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이제 오늘 되돌아보고 또 현재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숙고하고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북유럽협의회의 이기자 회장님과 김성택 간사님 그리고 여러 간부위원님 여러분들께도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여러 전문위원님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볼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 또한 평통 자문위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오늘이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연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점검해 보는 것은 어떤 새로운 정보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동안에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난 뒤에 지금까지의 남북관계가 어떻게 변해 왔었고 진행되어 왔는가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얘기는 먼저 6.25 한국전쟁의 개관, 두 번째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어 왔으며 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은 어떻고 반면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후에 북한 정세는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 강경 노선으로 돌아섰고 그렇게 됐는데 그 의도가 뭐고 어떤 조치들을 지금 예상해 볼 수 있는 건지를 같이 점검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 기자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한은 우리가 같이 함께 가야 되는 평화 공동 번영을 이뤄나고 전국적인 통일을 해나가야 될 그런 우리의 형제국이자 우리 한반도 같은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틀 안에서 우리들이 또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 서울에서는 그 성남 비행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여하신 가운데서 저녁 8시 20분부터 70주년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그 참석 인원수도 줄였고 실외에서 하다 보니까 특히 그 유공자나 여러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낮 행사를 밤 행사로 바꿔서 실시를 했고 또 거기 참석자들도 많이 이렇게 그 축소를 해서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신 말씀 중에서도 지금도 우리 한반도는 끝나지 않은 전쟁의 위협에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란 말씀을 하시면서 북한 당국한테 얘기했던 거는 우리 제발 사이 좋은 이웃이 되자. 평화를 이루어서 나중에 전국적인 통일 문제는 나중에 하더라도 먼저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루어 나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거를 제가 직접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다시는 우리 한반도에 6.25와 같은 그런 전쟁 상태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의 지금 7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그때 모습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6월 25일 4시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인해서 시작된 전쟁은 3년 1개월이라는 동안에 우리 한반도를 완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김일성 등 북한 수뇌부가 남한을 무력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데서 시작된 것이고요. 그런 전쟁의 특징은 역사상 가장 많은 국가가 단일 연합군으로 참전을 했다는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돼 왔던 냉전 구도가 열전으로 폭발하는 계기가 됐었고, 그런 것 중에 또 하나는 2차 세계대전에 같은 연합국이었던 미영, 부, 소, 중이 양 진영으로 나눠져서 직간접으로 참전을 했다는 그런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정전협정 후에 가장 긴 휴전 상태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죠. 약 한 400만 명 정도의 우리 남북한 민간인들, 군인들, 그다음에 유엔군들이 사망한 그런 전쟁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참사 관련해서의 오늘 그 우리 북유럽 협의회 단톡방에 우리 김상근 회장께서 여러 장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주셨더라고요. 북한의 이런 참상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때를 기억해야 될 것 같고, 그 당시에 또 희생하셨던 우리 그 장병들이나 이렇게 허국 영령들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깊이 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한국 전쟁의 영향이 어떤 게 있었냐를 보면은 크게 미소 주도의 냉전 체제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는 계기가 됐었고, 특히 우리 한반도의 분단이 고착화되고 남북 체제의 대결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945년 2월 우크라이나 얄타에서 있었던 미 영소 회담에서 38선 분할이 협의가 된 뒤에 그 38선으로 남북이 갈려져 있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북쪽은 우리가 조금 더 탈환했고 남쪽은 조금 밀리는 상태로 해서 지금의 휴전선이 고착화가 됐고요. 그 이후에 약 1,000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남북 간의 변화가 정치적으로는 남북 간의 이데올로기가 심화되면서 남쪽도 그렇고 북쪽도 그렇고 독재 체제가 태동하고 강화되는 계기가 됐고요. 문화적으로는 우리 한국 전통의 문화, 미풍양속, 가치관들이 파괴되고 변화되는 그 시점이 그런 계기가 됐으며, 경제적으로는 GNP 1인당 GNP 연 67불 정도의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하나로 떨어지는 그런 좀 불행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 한미 동맹이 강화가 됐습니다.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그 기념사에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2차 세계대전이 있는 중에 특수를 누린 국가가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최고의 특수를 누린 국가들도 있다. 그게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자기들 패망 이후에 6.25를 기화를 해서 다시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정부가에서의 패권 국가가 되는 그 시동이 걸려진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그러한 전쟁이 끝난 1953년 7월 27일 2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정전이 됐는데, 그 정전협정이 우리에게는 그 뼈아픈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정전협정이 아닌 북미 중 3자만의 휴전협정입니다. 한국이 배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금도 항상 우리 남한을 빼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입니다. 그런 전쟁이 끝난 뒤에 역대 정부가 정상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는데, 이건 정리를 해봤습니다. 53년 정전협정이 되고 난 뒤에 거의 19년 만에 박정희 정부에서의 그 이우락기가 북한을 방문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죠.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라는 3대 원칙을 확인한 바가 있죠. 이어서 91년도 노태우 정권 때 남북 유엔을 동시 가입을 했어요. 아까 우리 총 의원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남북 간의 관계는 아직도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상으로도 북한은 아직도 적국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정부를 인정을 못하고 있죠. 양쪽이 정부를 인정을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엔을 가입을 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서로가 정부로 인정을 해주고 있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법률적인 지금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어서 노태우 정부 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체결이 됐고, 그 남북 기본 합의서는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우리 남측 정부의 기본 원칙입니다. 이거는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을 떠나서 기본 합의서에 담긴 그 뜻은 우리 남북 간 상호 체제를 인정해주고 불가침, 평화를 이루자, 교류하면서 평화를 이루자는 원칙이거든요. 그럼 변함없이 진행되어 있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해서 그 역사적인 6.15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고 노무현 정권 때 14 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도 2월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하로 해서 정상회담이 1차, 2차, 3차, 그다음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있게 됐었고, 이어서 19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에서의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됨으로 해서 그 뒤에 6월 30일 한 차례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긴 했지만 아직까지 평화에 대한 진척이 이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회담 중에서도 특히 2000년도 6.15 남북 공동선언이 올해가 20주년을 맞이했죠. 그와 관련해서 그 내용들은 지금 나와 있는 대로이지만 그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실질적으로 맺었던 결실들을 보면은 우리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가족 상봉들이 있어 왔고요. 그리고 가장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개성공단이 조성돼서 개성공단 사업이 진행이 됐었던 사실, 더 나아가서는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우리나라 민간 기업인 현대그룹에서 1조 원 이상의 시설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했는데 중단됐던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14 남북 공동선언이 10월 달에 있고 난 뒤에 그 다음 2월 달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남북 관계는 다시 급냉한 상태로 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무기 개발 그리고 미사일 개발들로 인해서 긴장 관계가 고조하게 됐고요. 급기야는 박양자 씨의 그 북한산 금강산 관광 때 박양자 씨의 피살 사건으로 인해서 금강산 관광이 중지되는 상태까지 갔고, 계속 이어서 2010년도 3월 달에 북한에 의한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고 난 뒤에 5.24 조치를 취함으로 해서 우리 개성공단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남북 교역, 방북, 북한 신규 투자, 대북 지원 사업에 전면 불허를 하게 하는 그런 5.24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하고 또한 미사일 발사 등을 함으로 해서 우리가 말하는 도발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4년 4월 3차, 16년 1월 또 4차 핵실험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반동작용으로서 우리나라는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폐쇄까지 2016년도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남북 경제 협력의 실질적인 어떤 상징이자 통로였던 개성공단까지 중단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러나 개성공단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북한 퍼주기다, 그 돈 가지고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지만 우리 아마 자문위원님들은 그런 어떤 잘못된 그 정보나 뉴스에 대해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실 겁니다. 저도 그 2014년도에 개성공단을 방문한 바가 있지만 그때 125개 업체인가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1인당 월급이 145달러였습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10분의 1,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였었고, 우리가 거기 하나 주면 우리는 30배 이상을 받아오는 그런, 우리한테는 경제적으로도 엄청 좋았었고, 그 경제적인 이득 이외에도 남북 간의 경제적인 어떤 교류를 할 수 있었다는 어떤 그 통로였던 측면에서 아쉬움이 아직도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공단은 유엔 제재나 미국 제재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남한의 제재였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에 이어서 그러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긴장이 2017년 5월 달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기회를 잡기 시작하다가
반면에 다른 말씀 이 다음에도 말씀드리겠지만 핵무기를 나름대로 완성했다는 단계가 2017년인데 그러고 나서 2018년도 1월 달에 김정은이는 신년사에서 노선을 바꾸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그에 이어서 2018년도 4.27 남북 판문점 선언이 있었고 5월 26일 다시 판문점에서의 양정상 미팅, 9월 19일 평양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중에 주목할 사항은 4.27 판문점 선언은 여러분들 그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입니다. 즉 우리 그 남북 간의 통일을 위한 로드맵의 순서를 그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먼저 1차적으로 서로 교류하면서 평화를 정착시키고 공동 번영을 한 뒤에 그리고 단계별로 평화를 통일을 이뤄나가자 하는 것이 우리 남과 북의 합의된 공동 사항인 것입니다. 그의 전제 조건은 당연히 완전한 비핵화 실현과 종전선언을 추진하자는 것이죠. 그 두 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잠시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지금도 아마 눈에 성할 것입니다. 9.19 평양선언을 하고 나서 특히 중요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체결했던 내용입니다. 그 군사 합의서를 이번에 이제 강경 조치를 하면서 깨부수겠다라는 얘기 북한 당국의 지금까지의 모습이었었죠. 평양 시민들 능라도 경기장에서 17만 명의 북한 주민이 참가하는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연설 장면 여러분들도 지금도 눈에 성하실 것입니다. 나와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한반도에서 영원하게 비핵화를 실현하면서 평화로운 한반도를 건설하기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그 장면, 그 우리와 같은 박수의 소리가 지금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유엔에서의 그 연설에서도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을 우리가 이뤄나가는데 국제사회가 지지해주고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는 연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입니다. 6월 11일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고 이어서 2.18 하노이에서의 회담이 결렬된 뒤에 6.30 남북미 정상회동이 있었고 이어서 스톡홀름에서의 실무회담 등 밑그림이 그려졌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에서 특히 최근 며칠 사이에 여러분들도 이미 뭐 지상을 통해서 다 신문 지상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전 백악관 외교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이 회교록을 내모로 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생각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회고록을 보면서 느껴질 것은 워싱턴 권력에서 축출된 강경 우파에 편향되고 각색된 관점에서 기술된 회고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기분대로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을 기반으로 썼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편향된 모습의 자세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한미동맹과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점을 고려해서 회고록을 판단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래서 그 내용에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의 강경 네오콘과 일본 아베 정권은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정말 바라지 않고 회방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반도 운전장으로인하고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전쟁 방지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 그렇게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회고록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존 볼턴이 우리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룩다운하는 쪽으로 글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거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정부를 비판하는 그런 그 매체들에서 처음 단계에서는 존 볼턴에 대해서 그 자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들다가 지금은 전부 그걸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회고록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나옵니다. 그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은 한국 정부의 창조물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회담에 한국이 참여를 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빠졌던 이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어느 때나 틈만 나면은 한국을 봉쇄시킨 상태에서 문제를 미국과 직접 회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요청하는 모습으로, 부탁하는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그런 자리에 우리 정부가 같이 참여해서 남북미가 그런 회담을 같이 이끌어나가는 게 훨씬 더 의미가 큽니다. 한번 진정한 우리가 실질적인 당사자국이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으로 봐야 될 것이고, 또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실장의 방미, 또 7, 8번에 걸친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다는 걸 설명해 왔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판문점의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 이 3세 정상이 그 판문점,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같이 이렇게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싱가포르에서의 종전선언이 중지됐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한 장면을 보여줌으로 해서 한반도에 종전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즉흥적인, 그렇지만 철저하게 미국 이익 우선 정책을 재차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싱가포르에서 종전선언이 불발했던 거는 존 볼튼이 그렇게 불발하게 만들었었고, 또 2.28 하노이에서의 회담도 그렇게 망가뜨리게 된 것도, 결렬되게 된 것도 그 전날 바로 옛날 레이건 대통령이 아이슬란드의 수도에서의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는 모습을 동영상을 계속 보여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바로 그 회담이 깨지기를 그렇게 바랐었던 거죠. 그런 모습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김정인 의원당은 자기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거, 그래서 대북 제재를 해제받고 또 평화 체제를 체결하는 것들을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시키려고 하는 전략이라는 것은 다시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런 가운데서 끊임없이 바로 일본과 그리고 미국의 레오콘들은 우리나라의 그 평화 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을 계속해서 해방을 놓고 있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반도의 평화가 바로 미국의 방산업체들, 그러니까 그런 군수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들의 이익에 달려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참 암담하고 비참한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기본 정책은 평화 공존 그리고 공동 번영입니다. 그러기 위한 3대 목표, 4대 전략, 5대 원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다음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구체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들입니다.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 정착, 국제평화지대로 정착시키자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공동체, 그 전에 우리가 특히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서 생태공동체를 만들어보자. 특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이 공동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연계적에서 생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는 거가 평화지대, 비무장지대 평화지대를 만들자는 얘기고요. 총이 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들자는 얘기인 겁니다. 진정으로. 다음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그 대북 인도적 차원에서의 그 방역 물자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했고, 다음으로 북한에 대한 개별 관광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인 방북이 어렵게 됨으로 해서 이게 지금 수년 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그 프랑크푸르트까지 한국 서울에서 어떤 화물을 싣고 가려면, 컨테이너를 싣고 가려면은 부산을 통해서 가서 약 30에서 35일,
40일까지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통해서 이런 그 철도를 놔서 바로 시베리아 철도를 통해서 우리 베를린, 프랑크까지는 14일이면 도착하게 됩니다. 그만큼 경비도 저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엄청난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반도의 제2의 남북한의 번영, 경제 번영을 할 수 있는 직결이 바로 남북철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남한의 실정에 반해서 그럼 북한은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를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이가 2011년도에 집권한 단계에서부터 2017년까지를 김정은 위원장의 집권 1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내부 권력을 실질적으로 장악해 나가면서 대외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주력을 했던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게 이제 내부 장악하는 과정에서의 이영호, 장석택, 처형, 결국에는 자기 이복형인 김정남까지 암살하는 그런 그 만행을 저지르게 되죠. 그 2017년도입니다. 이어서 2013년도에는 경제 핵 병진 노선을 펼쳤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18년 1월 달에 그 정책을 바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탄도미사일이나 ICBM급 발사를 하고 결국에는 국가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까지 하게 된 게 2017년도입니다. 그게 끝나고 나서 2018년도 1월 달에 이제 그 신년사에서 바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을 채정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그렇게 하게 된 거는 대남 대미 관계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어서 2018년도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하로 해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 통일 정책과 맞물려서 이렇게 여러 차례 남북, 북미, 그다음에 북중, 그다음에 한미 정상회담들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개최가 되게 됐습니다. 그러한 2차 진행을 시켜놓은 과정에 있어서 그 정상 외교가 말씀드린 대로 2019년 2월 달에 하노이에서의 그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고 실질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합의한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면서 이제 난제가 빠지게 된 거죠. 저기들 스스로 거기에 그러는 과정에 이제 대부적으로는 그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던 온건파, 비교적 온건파인 3인방을 김여정, 김영철, 리성걸 라인을 실각을 시키고 강경파인 이수룡, 리용호를 부각시키면서 강경책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그렇게 강경적으로 돌아서게 된 기본적인 그 배경은 유엔의 그리고 대미 북한 제재가 지속됨에 따라서 경제난이 계속 가속화되고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도 닫아버림으로 해서 그동안에 그 많이 진행돼 왔던 어떤 보따리 장사 사업, 중국과의 어떤 사업들이 많이 다 이렇게 중단이 되다 보니까 북한 내에 지금 장마당이나 이런 거가 물건이 없어서 굉장히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결점이 없다라는 김정은 위원장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63시간이나 그렇게 철도를 타고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에 북한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체제에 대한 불만들이 이제 고조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뛰어왔던 거죠. 오늘도 아까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남북 간에 우리 1인당 GNP가 한 5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타개하는 방법이 그런 어떤 방법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집권 2단계 노선을 수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즉 대외 압박을 강하면서 그러니까 내부의 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의 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백두산 등정을 해서 그때부터 강경한 군사 전략을 펼치겠다고 이미 시사를 했고 그러면서 자력경성으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납 압박 수위를 점차 올려오고 있었던 중이었었죠. 그런 정책이 펼쳐진 중에 그 대남 공세를 강화하는 과정에 실제로 나타나는 것은 김여정이가 2인자로 부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 정치로 전이가 되고 있어서 독단적인 정책을 결정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다른 한편으로 본다면은 체제 위기가 그만큼 심화되고 있다는 걸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는 북한을 위해서도 결국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나 후세인, 이렇게 후세인도 마찬가지로 시큰 정치로 해서 결국에는 좋지 않은 집권 말기를 맞이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6월 들어와서, 금년 6월 들어와서 바로 이제 그 대북 비라를 핑계 삼아 가지고 대남 강경 정책을 계속해서 지금 펼쳐 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더 긴장이 고조가 돼 왔었고, 그거를 지금 해왔던 거는 김정은이는 뒤로 빠지면서 저기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가 앞장서서 나서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드린 대로 체제 안정화를 기하는 거가 목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남북관계 그동안에 사실은 대북 전단 살포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나 또 경제 협력을 해서 개성공단을 개성한다는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미 합의사에 다 나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정부는 또 우리 나름 정부대로 미국과의 워킹 그룹 안에서 해결하다 보니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독자적인 어떤 행동을 취하지 못했던 거가 북한한테는 불만을 고조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아주 현명하게 치밀하게 정책을 펼쳐나가는 우리 정부이지만, 때로는 저 스스로도 조금은 과감하게 좀 소위 좀 저지를 것은 저질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책임자에 계신 분들은 쉬운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요. 또 다음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금년 그 선거 때문에 이 북한 문제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지금 적어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그 즉흥적인 그 트럼프 정책이라는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네오콘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일방적인 강한 정책이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강화해야 된다는, 그게 지금 기본 기조를 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민주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 정책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더욱 더 그 한미 이 평화 체제의 구축이라는 그런 목표가 얼음에 빠집니다. 그러면 대북 제재가 이렇게 해결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자기들은 더욱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점점 더 그 시야에서 벗어나고 있는 지금의 북한 문제를 한번 강하게 어떤 쇼업을 함으로 해서 어떤 그 이벤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좀 끌어들이겠다는 전략이 이번에 최근 펼치고 있는 강경 노선의 배경에 들어있는 모습이라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드린 대로 자기 내부의 체제 위기 해소하고 결속을 도모하는 게 자기들의 목적이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거기에다 코로나19 악재까지 겹쳐서 민심이 지금 상당히 흉흉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 남한 쪽에서는 또 그 탈북을 해왔던, 반북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이 우리 국회까지 진출하는 모습을 봤고, 그러면서 또 자기들의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대북 전단이 계속해서 살포되는 그것들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런 지금 강경 노선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북한 전단의 예시를 한두 가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상을 통해서 다 보신 내용이지만, 이러한 그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대북 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위반이 되고 우리 관계법령에도 실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남북 간 정상 간의 합의 내용에도 그게 나와 있는 대목이고요. 대법원에서 이 건 관련해서 판례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저촉이 되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남북 간의 긴장만 더 고조할 뿐이고 효과는 없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평화에 저해가 될 뿐이지 도움이 안 되는 게 이런 그 대북 전단 살포입니다. 또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안전과 국익 차원에서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느 정도 제약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최근 그 북한의 대남 남경 조치 다 아시다시피 6월 16일 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폐쇄한 바가 있죠. 우리가 땅은 북한에서 됐고 연락사무소 건설은 우리가 178억을 지어서 지었고 그동안에 운영비는 한 100억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그 물거품이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278억이라는 현금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 동안에 2년 동안 우리가 이걸 함으로 해서 남북 평화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 얻었던 효과도 못지않게 크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9.19 말씀드렸던 평양선언과 같이 있었던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사실상 파기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해왔었죠. 지난번 6월 16일 날 북한군 촌장모부에서 4가지에 걸쳐서 발표를 했죠. 9.19 남북 군사 합의서 파기를 하기 위해서요. 하겠다는 내용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에다가 군대를 전개하겠다는 거하고 비무장지대에서 처소를 짓겠다는 얘기, 그리고 접경 지역에서의 군사훈련을 시행하겠다, 그리고 대남 전단을 살포하고 확성기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걸 발표를 동시에 참모부 명의로 했었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해서 대남 방송 확성기까지도 설치했다가 이어서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6월 23일 날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굿 캡과 배드 캡의 역할을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의장이 맡아서 역할 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남북 간이 극단적으로 치닫고 해서 돌파구가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강경책을 쓰기는 썼지만 이게 더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자기는 출구가 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계를 두고 지금 일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년도 4.15 우리 총선에서 지금 현재 그 문재인 정부 쪽인 여당이 압승을 함으로 해서 북한과의 관련된 그 전단 방지 살포 법이랄지 이런 몇 가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예단을 하는 것도 이번에 그 보류하기 발표된 원인 중에 하나인가 생각을 하고요. 또 어느 정도는 이번에 강경책을 첨으로 해서 북한 내에 자기들 체제 안정을 위한 여론도 어느 정도 조성됐다라는 거 하고 또 세계 국제적으로도 지금 북한 문제가 그렇게 이슈화되어 있다는 것을 표출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보류 발표를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역설적이게도 존 볼트가 만들어낸 회고록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진실함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감이 재확인되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마지막 선은 넘지 않는 그런 그 선택의 길을 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가 진행되는 그 상황에서 여름이 지속되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70년의 역사를 오늘 다 훑어봤지만 그런 가운데서 계속 진행돼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남북과의 평화적 해결의 방안은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남북 상호 간의 신뢰 회복에 주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은 어떤 성과적인 관계를 조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4.27,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해나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그 북한의 비핵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현 가능한 협상 의제들부터 먼저 좀 추진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엊그제 서울시장도 북한에 대한 의료보험 용품 지원을 하겠다라는 그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도 봤습니다. 아마 이런 인도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북한이 즉 김여정이가 그렇게 우리를 압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굴복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즉 김여정이가 지시를 하니까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그런 정책을 펼쳐왔었기 때문에 그거와는 상관없이 정말 형으로서 남북관계에 봤을 때 우리가 형이지 않습니까?
진정한 형으로서 그런 것들을 포용하면서 감싸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특사를 파견하겠다 했는데 그걸 더 정말 비정상적인 외교 결례까지 하면서 그걸 노출해버리는 그런 극단화시키는 그런 것들은 바로 김여정의 역할로서 마치고 그 뒤에는 회담을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도적인 입장에서 한 번 더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공존,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그 북한의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걸 약자의 폭정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약자의 표정입니다. 그 벼랑 끝 전술을 펼침으로 해서 항상 반전을 기해왔던 게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의연한 자세로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남북 정상 간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데 먼저 정말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해야 되겠고, 또 정부 차원에서 또 민간 차원에서도 대미 설득 작업은 지속적으로 좀 해나가고, 그러면서 조금은 더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어떤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한 우리가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이제 뭐 여당이 과반수도 참여 넘게 훨씬 5분의 3을 넘는 숫자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조금은 관련된 법들을 좀 신속하게 의결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종전선언에 대한 것들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이 되기를 기대하고, 또한 그동안에 4번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국회의 비준이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선언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안 지켜져도 누군가가 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됐으니까, 이거는 그 당시 그렇게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마다, 합의사가 나올 때마다 우리 국민들의 80, 90%가 다 동의를 했잖아요. 즉 국민들이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뜻을 모아서 특히 이번 회기에는 국회에서 그 4가지 정상회담이 비준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유럽, 중동, 아프리카 협의 지역회의 차원에서도 국회 비준을 촉구하는 촉구 결의안을 추진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촉구 결의안도 저희도 만들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남북 평화와 공동 번영은 어떤 우리 정부 그 여야의 문제가 아닌 우리 민족과 국가의 생존의 문제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정파적인 측면에서 볼 게 아니라 긴 안목에서 봐야 될 것이고, 그런 국익 차원에서 조금은 합리적인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정말 합리적인 견제가 있어야 되지 무작정 반대를 위한 반대, 대안 제시는 하지 않으면서 추진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 그다음 회의 자문위원들로서는 그러한 정부 노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국론을 결집하고 특히 해외 동포의 화합과 단결, 더 나아가서 우리 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각 거주국에 내에서의 여론, 그 지배층들의 우호적인 여론을 종속하는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한반도 통일 정책에 대한 신념을 굳건히 갖고 이를 추진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아까 모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내용은 없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면서 오늘의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됐을 걸로 봅니다만은, 그러나 시간 낭비했다라는 얘기는 안 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특강 해주신 박종범 유중하 지역회의 부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저희 지금 카톡으로나 지금 질문이 한두 개 온 게 있는데요. 지금 한 질문은
부장님께서 방금 마지막 장에서 답변을 하신 거로 생각돼서 안 하고요. 지금 멀리 오만 중동협의회장님이신 김정배 협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질문 내용은 딱 이렇습니다. 통합당에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국정조사요? 어떤 거에 대한 국정조사죠? 죄송합니다. 지금 볼턴에 대해서입니다. 볼턴의 회고록에 관련된 사항에 우리 이 남한 정부의 대처하는 것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자라는 얘기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까 그 볼턴 회고록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워싱턴의 레오콘 강경 매파들의 시각에서 만들어진 혼자 각색한 편협된 생각에서 만들어진 회고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고록이 문제인 것은 지금도 엄연한 현재 대통령들인 그 정상들 간의 정상회담 비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공개해 버리는 것은 이거는 그 도의적인 측면이나 정치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법적인 측면에서도 문제가 아주 큽니다. 앞으로 누가 정상회담에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국정조사를 해서 그 안에서 있었던 얘기들 다 까발리게 되면은 북한이 얘기하면서 앞으로 정상회담 할 때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하고 깊은 얘기들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가 어떤 얘기를 했다라고 그걸 따지기 이전에 그런 걸 그 얘기가 따질 문제가 아닌 거죠. 필요한 사항들이 있다라면은 국회에서도 얼마든지 각 국방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비공개로 하면서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그와 관련된 것들이 심각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은 그 국회 내에서 비공개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야당에서의 국정조사 하는 것들은 정부 여당과 야당과의 어떤 정치적인 싸움의 일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누가 좋다 나쁘다는 얘기를 떠나서요.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저희 지금 여기 현장에 지금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 한 분께서 지금 질의를 하신다고 해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유럽협의회 프랑크푸르트분의 박진희 위원입니다. 오늘 긴 시간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해외 자문위원을 해오시면서 결과적으로는 조금 아쉬웠던 정책 사업이거나 아니면 다시 냉담해진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맞게 혹시 한 번 더 추진해 볼 법한 그런 기억에 남는 정책 사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 유럽 지역회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회의 차원에서의 말씀이신 거죠? 아쉬움이 있다라면은 예. 사실은 정부 차원에서 아쉬운 거는 정말 개성공단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성공단을 이렇게 폐쇄 조치한 거는 유엔 제재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제재 사항도 아니었고요.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 사업이 일환이었었죠. 그래서 사실은 그 개성공단을 열었어야 된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제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유럽 평통의 부의장으로서 제가 이제 3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점이 많죠. 한 가지 했으면 했던 바람은 좋은 기회에 우리 유중화 협의회에 있는 우리 자문위원들을 모아서 북한을 방문을 한번 했었으면 하는 바람. 제가 벌써 2년째 돼갑니다. 2018년 10월 달에 지금 여기 이기자 협의회장님도 함께 가셨었는데요. 평양을 3박 4일 동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북한을 보고 느꼈던 그 감정은 지금도 새록새록한데요. 우리 한민족 같은 동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중화 차원에서 가장 아쉬운 게 있다라면은 그런 어떤 북한 방문을 우리
자문위원들과 함께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가지고 한번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데요. 아마 이번에 또 다시 한번 파도를 넘고 코로나 건이 해결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또 추진해 볼 수 있는 사업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 가지는 오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리 이기자 북유럽 협의 회장님께서 프랑크푸르트 한인회 회장님으로 같이 또 겸임하고 계시는데 오늘 그 프랑크푸르트 그 한인회 차원에서 우리 회장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우리 한인 그 동포 사회에 어떤 생활부품 이런 것들 지원을 많이 했고 그래서 오늘 큰 잔치를 이렇게 펼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협의회장님 정말 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존경하고요. 그 협의회 여러 간부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함께 해주시고 계신 여러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빨리 하루빨리 끝나면은 끝나는 대로 저 한번 거기 갈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그 우리 와인 거기서 담은 와인 좀 마시면서 여러분들 좀 뵙고 여러 대화 나눌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평화통일 강연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